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월이 전미 실물 경제 협회에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발제에서 파월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고, 시장은 비컷을 굉장히 재촉하고 비컷을 기대하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파월이 질책을 하죠. 서두르지 말라.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지, 향후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 이 피버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이번에 파월의 NAB, 나베, NAB를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그 일본식 그 우동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림이. NABE를 제대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미국 혹은, 전미, 협회, 어소시에이션은 협회죠.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전미 협회. 어떤 협회냐? For Business Economics.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코노미 협회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실물 경제 협회라고도 할 수 있고, 경영 경제 협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전미 실물 경제 협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이런 발제 장소에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발제 내용의 주제를 제가 감히 선정한다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본다면 recalibration. recalibration이라는 이 표현은 뭐 좀 어려운 용어죠. 어려운 용어인데 이 그림처럼 재측정하다, 재조정하다, 뭐 재정비하다. 결국 이게 재정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금리 인하의 스탠스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겠다라는 향후 통화 정책의 스케줄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을 알리는 그런 발제였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소 지난 8월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 뭐 그 내용하고도 뭐 거의 크게 다름은 없지만 비컷 이후의 통화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recalibration이라는 이 표현이 통화 정책에 적용되는 그런 범용화된 용어는 아닌데, 주로 이제 공업이나 제조나 이런 여러 영역에서 recalibrate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장면인 거예요. 혹은 아마도 여러분 뭐 사격할 때 0점을 조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recalibrate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통화 정책 기조에 있어서의 recalibration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통화 정책의 recalibration은 지금의 금리 인하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연말까지 0.5%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비컷한 게 잘 결정했던 것인지, 그런 방향을 한번 재조정해 보겠다. 그러니까 right direction, 맞는 방향을 찾아 좀 가보겠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중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그런 고민을 더 하는 그런 발제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파월의 연설문에 있는 그 문장들을 해석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방금 발표됐던 이 노동시장 지표부터 먼저 살짝 보면, 여러분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이 또 떨어졌죠. 4.3, 4.2, 4.1. 고용 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4.5% 정도가 자연 실업률의 기준선인데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으니 아직도 자연 실업률 범위 밑에서 맴도는, 아직도 뭐 최대 고용에 충분히 부합하는 노동시장이 냉각되어 온 건 맞지만 붕괴된 것까지는, 이걸 뚫고 올라갔다 떨어진 게 아니라 뚫지 않고 그 선에서 내려갔으니까 붕괴되진 않고 냉각되어 오다가 다시 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역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좀 상당히 급감하는 흐름 속에 있었다가 다시 이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상당히 뭐 고용 붕괴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탄탄한 거였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월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지표들이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은 어떻느냐? 이 빨간색 실업률이 이때처럼 10% 수준을 훌쩍 초과하는 이런 것들이 고용 붕괴예요. 이게 팬데믹 때거든요. 아까 난팜 페이롤 부분 보여드렸는데 취업자 수 증감도 마이너스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전히 이건 증가하는 거예요. 여전히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폭이 둔화된 거지 여전히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시장 붕괴의 모습은 어떠냐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급격하게 감소해서 2천만 명 넘게 취업자가 감소하는, 이런 게 고용 붕괴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된 것이죠. 실업률도 떨어졌다가 3%대 최고의 실업률을 보였다가 실업률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여전히 4.5%의 실업률도 밑도는데, 5%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고용시장 붕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고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파월은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설명드렸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일부가 취업자, 일부가 실업자예요.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였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청년 쉬었음 인구, 뭐 이런 구직 단념자, 구직 무관심자, 이런 노동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였다가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일부는 취업자, 일부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업자의 개념, 취업자의 개념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일자리가 주어져도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실업자 통계를 계산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은 하겠으나, 그 실업자에 부합하는 실업자가 늘어난 건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서. 그쵸? 특히 여기 보시면 25세에서 50세 4세가 빨강색인데 이들을 핵심 생산 인구라고 표현합니다. Prime Aged Workers. 그러니까 Prime Aged Workers는 핵심 생산 인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 생산 인구 25세에서 54세까지의 연령 계층들이 대거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였다가. 그러면서 일부는 실업자, 일부는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게 고용노동 시장이 붕괴됐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 다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미 지난달 뭐 이렇게
또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세계 주요국들의 이 개념이 뭐냐면요. 빈 일자리와 실업자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10명인데 빈 여석,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취업할 만한 빈 일자리, 남은 일자리가 몇 개인가. 근데 실업자가 10명인데 빈 일자리가 30개면 다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업자가 10명인데 빈 일자리가 지금 5개예요. 그러면 이 실업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시적 실업일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빨강색 미국이죠. 이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러나 이 비중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직까지 높아요. 이 비중이 이만큼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붕괴가 아니고 냉각되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노동시장을 평가해 본다면. 그러니까 파월도 고용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쿨다운 된 건 맞다, 냉각된 건 맞다, 그러나 붕괴된 건 아니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의 발제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고용노동시장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핵심이었는데 24년 하반기부터는 고용이 핵심이 돼버리는, 세계 경제의 관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전환되는, 관심도 피보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의 방향 전환 피보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피보팅이 이루어지는 여정에서 어쨌든 물가에 대한 확신을 현재로서는 딱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물가에 대한 확정적인.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파월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6.8%를 기록했다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서 지금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2.2%로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2% 물가 상승률, PCE 물가 상승률은 9월 말에 발표된 8월 PCE 물가 상승률이고, 그리고 10월 말에 발표될 9월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컷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9월 물가는 2.0, 10월 물가는 만약에 1.9, 11월 물가는 만약에 1.8, 이렇게 만약에 연준이 전망을 했다면,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는, 기존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B컷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B컷은 9월 18일 B컷은 아무래도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것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였다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아직 2.7%로 안 떨어졌어요. 2.5를 밑돈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발표된 임금 상승률은 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근원 물가에, 그러니까 말씀드려 보면 전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들을 보면
식료품 물가가 있고 에너지 물가가 있는데 근데 나머지 근원 물가가 있단 말이에요.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근원 물가에서도 근원 제품 물가, 재화 물가는 많이 안정화됐어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렌트비 상승률이 높아서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으니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히겠구나. 렌트비 상승률도 다시 반등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다시 물가 상승률이 어 위로 치솟을 수 있어서 물가가 확실히 안정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 시장은 자꾸 빅컷을 기대하고 있고 김칫국을 마시는데 재촉하지 말라. 금리 인하 서두르는 거 아니다. 빅컷은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것인 거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될 만큼 빅컷을 추가적으로 할 만큼 미국 경제가 미국 물가 상황이 확실한 상황까지 온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역시 베이비 컷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발표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좀 결론을 내보면요. 이 역시 파월의 연설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적어 놨습니다. 양대 목표를 향한 진전과 변화된 리스크 간의 균형을 반영하여 정책 기조를 재조정한다. 양대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인하는 뭐다?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리 인상했지만 나름 물가 안정 목표에 거의 도달했고 그리고 놔두면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니 금리를 인하한 것이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 B컷이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아니었다면 베이비컷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가지 목표. 하나, 물가 말고도 노동시장이죠. 그래서 정책금리를 50bp 인하한 결정은 적절한 정책기조 재조정을 통해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하지만 또 노동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겠다라는 두 가지 FMC 위원들의 어, 맨데이트,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확신이 함께한 금리 인하였다라고 파월은 연설을 합니다. 또 향후 FMC 결정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문장들만 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not a committee that feels like it's in a hurry to cut rates quickly. 그러니까 금리를 서둘러서 급박하게 인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커미티가 아니다. FMC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려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한 표현이 It's a committee that wants to be guided ultimately by the incoming data. 입수되는 추가적인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 궁극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B컷으로 하라고 서두르지 말라. 우린 그런 FMC 회의가 아니다.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좀 행위모사를 할까요?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서두르지 말라.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인데, 너네 왜 이렇게 B컷을 재촉하냐?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중요한 문장 하나만 더 제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계속 얘기합니다. 데이터에 따라 달려 있다. But ultimately, baseline is if the economy performs as expected. That would mean two more cuts this year, a total of 50 more. 자, 이게 핵심이죠. 남은 24년 동안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은 데이터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나 어쨌든 11월 회의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데이터를 아직 받은 게 없고 입수되는 그런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지금 페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 예상한 대로가 뭐예요? 이거죠. 페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이게 페드의 경제 지표죠. 흘러간다면 현재로서는 기본 가정, 베이스라인이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이 뭐다? SEP에 반영된 경제 전망 요약에 반영된 이 값에 반영된 올해 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총 50bp. 결국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0bp 현재로서는 인하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컷 두 번으로서 파월은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OMC 페드에서 물가 전망이 2.3%예요. 24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8월 물가 2.2를 제외하고는 다 2.5를 넘어요. 그죠? 연간. 그렇다는 얘기는 연간 2.3%가 나오려면 이건 산수죠. 연간 2.3%가 나오려면 남은 한 4개월 동안의 물가 지표는 다 2.1을 많이 밑돌 가능성이 있어요. 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플레이션 우려죠. 그렇기 때문에 비컷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뭐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페드의 통화정책 기조는 얼마 전에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로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아마도 미국은 2026년까지 약 3%에 달하는 기준금리, 목표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금리 정상화 과정이 펼쳐질 것이다.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금리 정상화 목표를 위해서 금리를 전차 인상해 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피벗의 시대다. 2024년 하반기 시작된 이 피벗의 시대는 2025년, 26년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2025년 경제전망.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서 책을 통해서 정말 금리 결정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로 인해서 이 피벗이라 하면 수도꼭지를 트는 거거든요. 그럼 틀어서 그 물이 떨어질 텐데 그 물은 실물 경제로 떨어질까? 자본시장으로 떨어질까? 자산시장으로 떨어질까? 또 어떤 피버팅의 과정에서 위험 요인들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리고 방향성을 찾아보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